네. 자, 이어서 13회차, 13주차, 12주차인가요? 13주차, 죄송합니다. 13주차 3회시, 3회차 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엄격일치 원칙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엄격일치 원칙의 완화, 그리고 신용장의 종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격일치 원칙의 완화 관련한 우리 교재 436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인가요? 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 통일칙은 검사증명서나 포장명세서와 같은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용장 상업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 예, 검사증명서 이거는 이제 제3자 작성 서류입니다. 제3자라는 건 원인계약, 기본계약,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보통 이 검사증명서는 이제 수출 수입 통관 절차에서 매수인 국가 수입 통관 절차에서 요구돼서 이제 신용장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아닌 서류는 이제 임의서류가 됩니다. 이 검사증명서는 제3자 작성서류고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서류고요. 포장명세서도 제3자 작성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이제 엄격일치 원칙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작구의 일기까지 모두 합체하는 정도의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시항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일치 원칙이 완화되고 그 서류가 수리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제2항이 보여주는 엄격일치 원칙의 완화 경향을 들어 신용장 통일규칙의 합리적 또는 실질적 일치 원칙을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래서 이 엄격일치 원칙 정도에 관해서 완전한 일치 원칙 또는 지금 엄격 일치 원칙 또는 이제 보다 완화된 합리적 실질적 일치 원칙 주장들이 있습니다. 의견 악서상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합리적 또는 실질적 일치 원칙이 UCP의 입장이다. 이런 악설이 있는데 좀 유력한 학설은 아니고요. 신용장 통일증은 여전히 엄격일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경미한 차이가 있는 때만 그 원칙을 완화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 minimus rule. minimus라는 건 최소한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때 이제 엄격일치 원칙 완화가 있다. 1992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화환 신용장에 한 거래에 있어서 선적 서류상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 명세 기재와 합치하여야 하고, 선화증권상의 화물 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돼야 하는 것이나, 선화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돼야 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작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작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앞에 나온 그런 여러 판례에서 또 확인되고 있죠. 예, 대법원 1990년도 판례고요. 이 선화증권은 이제 역시 제3자 작성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보다는 좀 완화되는. 근데 아까 사실 이 3자 작성 서류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권리증권으로서 화물의 소유권을 확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일치 정도 심사에 있어서 그런 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용장은 취소 가능 신용장하고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설 의뢰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는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취소불능 신용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보통 취소불능 신용장에 사용됩니다. 2007년에 신용장 통일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비해서 개설 의뢰인에 의한 취소가 허용되는 취소 가능 신용장이 발행이 허용되었다. 앞에 그 오래된 판례에서 한번 이 취소 가능 신용장 판례가 있었죠. 그러나 2007년 개정을 통해서 신용장 통일규칙은 취소 가능 신용장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이고 그 확약은 언제나 취소불능이다. 발행은행의 확약은 신용장의 취소불능의 취지가 표시되지 않은 때에도 취소불능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의 유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법에 의해서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이죠.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만 발행되고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불능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 약정이 있더라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 후 이에 따른 선적 서류가 작성되어 제시 또는 매입되면 신용장의 사용은 종결되고 신용장 대금은 결제만 남은 상태가 되므로 취소의 합의는 적어도 개설된 신용장에 따른 선적 서류가 제시 또는 매입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취소 가능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취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소의 합의는 적어도 개설된 신용장에 따른 선적 서류가 제시 또는 매입되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매입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신용장 사용은 종결된 것이다. 뭐 그런 취지 판례입니다. 2011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칙 UCP 500이 되겠습니다. 제9조 D항은 제48조에 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 9조 D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 행사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 신용장의 이러한 조건 변경 제한 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 행사로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 행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을 변경하는 것하고 뭐 지시하고 뭐 거의 등가에 관계 있겠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그렇죠?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하고 이게 은행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신용장 관계에서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복위인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은 서로 이제 위임인, 수임인 관계에 있고,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매입은행은 복위인 관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다.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다. 그러나 한번 그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은
이제 그 위민이라 하더라도 개설은행이 위민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이미 다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에 대해서 그 지시는 효력이 없다. 수익자가 이해관계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익자가 여기 판례대로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들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그렇죠? 이제 그 변경 지시전에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지시를 받아서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 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용장 종류의 확인 신용장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그 신용에 근거해서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은행 자체의 신용도가 신용장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때에는 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지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드렸죠. 이 개설은행이 후진국 은행이고 그 신용도가 좀 낮다. 뭐 이런 날지 그렇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뭐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신용이 보다 우수한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확인 또는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지급받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확인은행은 이제 통지은행이 되고요. 통지은행은 매도인의 거래이니까 자신의 거래은행이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뭐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확인 신용장은 신용이 더 좋은 은행이 확인해 줌으로써 그 지급 가능성을 높인 신용장이다. 확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함께 확인은행도 매도인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신용장 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용장 대금 지급 관련해서 종국적인 책임자입니다. 똑같아요. 이때 주의할 것은 수익자는 먼저 개설은행에 지급을 요구한 후에 비로소 확인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인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뭐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뭐 부종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뭐 연대 채무 비슷하게 동일한 채무자가 됩니다. 즉 확인은행의 확용은 개설은행의 확약에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는 것이다. 확인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신용을 다른 은행의 신용으로 대신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국가에 있는 은행이 확인해 준 경우에는 지급에 문제가 생긴 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소송 관련해서도 이게 확인이 있으면 편하죠. 소송의 수행이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확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두 개의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확인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확인을 부과받으려면 뭐 수수료를 더 지급하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자, 양도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신용장. 신용장은 금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형태의 신용장이 이른바 양도신용장이다. Transferable LC. 양도가 가능하다. 트랜스퍼하면 양도죠.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이다. 양도신용장은 수익자, 즉 제1수익자가 다른 수익자, 즉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의 기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수익자로 해서 신용장을 개설받았는데 이걸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에 기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직접 물품을 소비하기보다는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러한 중간 매개자들은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서류화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고 이들 서류를 다른 국가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양도 신용장은 이와 같은 국제거래의 중간 매개자들에 의하여 주로 이용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력이 좀 부족한 이제 뭔가 개발도상국 기업이 제1 수익자로 신용장을 발급받고 이걸 양도해서 자신의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급자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중간 매수인 A가 이를 다시 우리나라의 C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전매 계약에 기초하여 C가 우리나라의 X은행의 중간 매수인 A를 위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1 수익자인 A가 지급이나 환원 의무 인수 등 신용장의 기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매도인인 공급업자 B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도 신용장이다. A 매도인인 B는 제2 수익자로서 지급을 위하여 그러니까 A가 이제 제1 수익자죠. 그리고 B 미국의 수출상 B는 제2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을 위하여 X은행에 서류를 제시한다. 이때 중간 매수인인 A와 공급업자인 B가 하는 거래 내역이 최종 매수인인 C에게 노출되는 것이 양도신용장의 단점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신용장 통일 중에 신용장의 수익자, 즉 제1 수익자로 하여금 지급 또는 매입을 위임받은 은행, 즉 양도은행에게 1인 또는 그 이상의 수익자,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죠? 이때 신용장 통일 규칙은 제1 수익자와 제2 수익자 간의 거래 내역이 개설 의뢰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 수익자로 하여금 제2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이나 환원음을 자기 상업송장이나 환원음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의할 것은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 가능으로 명백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 그래서 양도 신용장은 그 신용장의 트랜스퍼러블, 양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백히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연쇄 신용장이 있습니다. 연쇄 신용장은 뭐냐? 금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신용장입니다. 뭐 양도 신용장도 이제 금융의 기능을 하죠. 제1 수익자를 위해서 금융의 기능을 합니다. 연쇄 신용장도 이제 금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인데요. 연쇄 신용장은 이제 back-to-back LC, 언젠가 한번 나왔나요? back-to-back L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적 개념이에요. 그 양도 신용장은 조금 법적 성격이 다른 그런 신용장인데요. 이 back-to-back LC는 일반 상업 신용장, 화환 신용장과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이제 back-to-back이란 말을 붙은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쇄 신용장의 어떤 금융 기능에 착안해서 이제 그렇게 불리워지죠. 연쇄 신용장 거래는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장이 사용되었다고 할 때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이러한 물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이용하는 신용장 거래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 자금력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생산해서 이제 선적하고 뭐 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메스타 크레딧이라고 하는 원 신용장, 주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 신용장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그 백투백 LC 연쇄 신용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신용장 발급된다.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중간상인 A가 중국에 소재하는 M에게 철강을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 철강을 우리나라의 철강 공급자 B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A가 M으로 하여금 M 거래은행
X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할 때 A가 자기 거래은행 Y은행에게 X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B로부터 철강을 구입할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A가 X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A는 미국의 중간상이죠. 그 구입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겠어요. A가 X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Y은행은 그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신용장의 양도의 경우에 공급업자 B가 제시한 서류가 B는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업자죠. Y은행 및 X은행을 통해서 매수인 M에게 하기 때문에 중간상인 A와 공급업자인 B 간의 영업상 비밀이 M에게 노출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신용장 거래 형태가 연쇄 신용장 거래인데, 연쇄 신용장 거래에 따르면 우선 위의 중간상인 A는 공급업자 B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담은 신용장을 최종 수요자 M이 개설받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중간상 A죠. 그러니까 최종 지금 매수인 M이 신용장을 개설하다. 공급업자 B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담아라. 동시에 A는 자기 거래은행인 Y은행에게 M의 거래은행인 X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다른 신용장을 B를 위하여 개설해 줄 것을 의뢰한다. 그래서 이제 B는 공급업자니까 이 B가 이제 수익자가 돼서 신용장이 개설되겠죠. 이처럼 X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가 Y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Y은행의 위험은 상당히 감소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X은행과 Y은행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신용장 조건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 위험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상인 A로서는 새로운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공급업자 B가 제시한 서류가 모두 최종 수요자 M에게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기능이 있는 신용장이 이제 어떤 긍정적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쇄 신용장은 뭐냐면 이때 Y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상 A 거래은행 Y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연쇄 신용장입니다. Y은행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최종 공급업자 우리나라 기업 공급업자죠. B를 위해서 개설하는 신용장이 연쇄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X은행이 그 개설한 그러한 신용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M 중국에 소재하는 M 이게 이제 최종 매수인이죠. 매수인입니다. A가 중간 상이고 매도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A를 위해서 M이 개설한 M의 거래은행 M의 거래은행인 X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연쇄해서 개설된 신용장이다. 그래서 연쇄 신용장이 됩니다. 연쇄 신용장 거래에서는 두 번째 은행, 즉 Y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할 것이 요구된다. Y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공급업자 B가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고 역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했을지라도 Y은행은 X은행의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X은행의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인 A의 상업송장이나 A 환음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Y은행은 매우 섬세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전신용장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회전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이냐? 자, 개별적인 거래에서 각 거래마다 개설되는 것이 보통의 신용장이라면 일단 개설된 후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여러 번에 걸쳐 지급을 받거나 환호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이 회전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이게 revolving LC, 돈다 뭐 이런 뜻이에요. revolve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근저당이랄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뭡니까 뭐 10억 범위 내에서 계속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계약을 맺죠. 이 회전신용장도 그런 것입니다. 은행과의 관계에서 일정 한도의 기준에서 계속 거래마다 신용장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매 거래 시마다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법상 근저당권에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설의 뭡니까? 개설 의뢰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장에는 뭐 크레딧 애플리컨트가 있으니까요. 개설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에 구자를 개설하고 그 구자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수익자가 아닌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회전신용장의 개설을 그러니까 단일 수익자가 아닌 죄송합니다. 단일 수익자가 아닌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회전신용장 개설을 허용하는 은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 한도액을 기준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서 개별 거래 시마다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그리고 그 한도를 넘으면 이제 다시 또 그 개설 의뢰인이 그 자금을 보충해서 그 한도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금 대여 신용장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선대 신용장, 자금 대여, 선대라는 거 왜 미리 대여한다, 돈을 꿔준다 이런 말입니다. 언어는 레드 클로즈 LC. 이 레드 클로즈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본질을 우리가 이 선대신용장이나 자금대여 신용장의 본질을 화환신용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UCB상의 신용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의 신용장이냐? 자금대여 신용장, 선대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매도인 은행으로 하여금 선적할 물품을 위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미리 대여하도록 하고, 신용장 금액으로부터 그 대출 자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조항을 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적색조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금대여 신용장 또는 선대 신용장은 바로 이러한 적색조항을 문면에 명기한 신용장이며, 매도인의 은행의 자금 대여는 바로 신용장에 기한 자금의 대여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신용장, 그러니까 레드 클로즈 LC 선대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매도인의 은행은 미리 그 신용장에 의해서 선적할 물품을 위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합니다. 우리 그 화환신용장에서 뭐 매도인 은행은 통지은행, 매입은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통지은행, 매입은행은 보통 이제 선적 이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선적서를 제시받고. 근데 이 자금 대여 신용장, 선대 신용장의 경우에는 미리 선적할 물품을 위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매도인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후진국 기업, 좀 못 사는 나라 기업이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금 대여 신용장은 소규모의 매도인에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이때 매도인에게 대여된 자금은
신용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물품을 생산 및 선적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 사용 조건이 이제 신용장에 미리 적시되는 것이죠.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지 않거나 자금대여 신용장에 따라 대여된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자금대여 신용장에 따라 매도인 은행에 대여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니까요. 그러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겠죠. 상환해야 됩니다. 이는 매수인 즉 개설 의뢰인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대여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의 위험이 큰 신용장이다. 따라서 자금대여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이 매도인 즉 수익자를 신뢰하는 때에만 개설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신뢰할 만하고 미리 자금을 대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증신용장이 있겠습니다. 보증신용장은 이제 상업신용장에 대응하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 및 이용을 보면은, 자, 상업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매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반하여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 스탠바이 RC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모든 종류 의무에 대하여 개설 의뢰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증신용장에 있어서는 개설 의뢰인의 불이행이 있을 때 신용장에 기하여 수익자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은 보증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은행 보증이 그 미국 법상 이제 법인격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스탠바이 RC라는 어떤 독특한 신용장이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자, 13주차 전반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그 신용장 관련한 부분, 뭐 은행 보증, 뭐 어음 부분, 국제 어음 부분 남아 있는데요. 다음 13주차 후반부, 뭐 14주차 전반부 까지 이제 뭐 마칠 예정인데요. 뭐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